요즘 실버타운이 인기예요. 시설이 괜찮은 도시명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0년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특히 식사부터 의료, 취미 프로그램까지 모두 제공하면서 입지 조건, 생활 편의성까지 모두 완벽한 고급형 실버타운에 대한 인기가 상당해요. 시설을 살펴보면 누구나 입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해요. 심지어는 은퇴하기도 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서울 광진구의 더 클래식 500의 경우에는 도심 전망의 56평형의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청소, 설거지와 같은 하우스키핑은 물론 전등 갈기와 같은 사소한 집안일도 모두 케어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돼요. 건물 안에는 수영장, 사우나,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 도서관, 영화 관람실, 클래식 감상 AV룸, 바둑과 장기, 당구 등을 할 수 있는 게임룸이 있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좋고 댄스 스포츠, 영어, 일어회화, 노래교실, 미술교실, 컴퓨터, 스마트폰 강좌 등이 있어서 커뮤니티 생활을 하기에도 좋아요. 노인 세대는 의료도 매우 중요한데 건물 내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건국대학교 병원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 곳곳에 안전바가 있어서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집안에도 비상호출벨이 있어서 혹시나 있을 사고 시에 비상벨을 당기기만 하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와 안전요원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또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인바디를 측정하면 바로 의료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죠. 시설과 서비스가 이렇게 좋다 보니 비용이 매우 비싸요. 일단 보증금이 9억 원이고 월 이용료는 167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동관리비가 245만 원, 세대관리비가 30만 원, 식비는 일식에 15,000원인데 한 달에 1인당 20식을 의무로 이용해야 해요. 최소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월 472만 원이 필요하고 부부 2인 기준으로는 월 502만 원이 필요해요. 여기에 피트니스나 수영장과 같은 부대시설은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데 연회비가 1인당 368만 원이나 하죠. 만약 하루 3끼를 모두 이용하고 부대시설까지 이용하게 되면 1인당 월 945만 원, 부부 2인 기준으로는 월 1448만 원이 필요한 거죠. 비용이 이렇게나 비싼데도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 인원이 많아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기다려야 실버타운에 입소할 수 있다고 해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그나마 비싼 이용료도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고 입소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75세를 넘기면 입소를 할 수 없고 거주 중 전염병이나 지병이 생기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해요.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입주자의 건강을 평가하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면 재계약이 거절되거든요. 한두 가지 질병이 없는 노인이 없다는 걸 감안하면 남은 여생을 온전히 보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고액 실버타운의 입주 대기 현상을 보면 너도 나도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고령자 가구 가운데 실버타운이나 요양원과 같이 주택 이외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2020년 기준 고령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노인 주거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서 공공시설에 입소하는 방법 외에는 비용이 매우 비싼 고급 실버타운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중산층이면서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들이나 연금 생활자들은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반면에 노인 시설의 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에요. 노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어요. 우리나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감안했을 때 빠르면 2025년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요. 그리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이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를 넘는 셈이죠. 그런데 노인시설의 수는 증가하기는커녕 더 줄어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가 2019년 382개에서 2021년 337개로 줄었다고 해요. 이중 양로시설은 232개에서 192개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노인복지주택은 각 107개, 38개로 집계됐어요. 이 중 식사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수는 더욱 적은데 국내의 시니어타운은 총 39곳, 8,840 가구 규모에 불과하다고 해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이에 따른 국가의 노인 문제 대비의 필요성으로 실버타운은 유망사업으로 전망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왜 오히려 시설은 감소하고 있는 걸까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1,300명의 고령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실버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월 납부비용, 보증금, 서비스 대비 비용 등을 꼽았어요. 이러한 응답은 가구 소득의 높고 낮음이나 연령,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공통됐는데 소득이 많은 가구도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 비용을 내는 걸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사실 실버타운의 월 이용료가 비싼 이유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부대 서비스 때문인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어느 정도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실버타운의 뷔페식을 반드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누군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을 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을 논할 때 흔히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 가사보조 서비스, 간호간병 서비스 등의 인적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수요자들은
일본은 기초적인 서비스 정도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20년 이상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버타운과 같은 임대형 노인 복지주택을 유료 노인홈이라고 불러요. 유료 노인홈은 우리나라 실버타운과 마찬가지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부터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까지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시설이에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요. 하지만 국가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간병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주택이 존재해요. 시설이 고령자 맞춤형이라는 점 이외에는 일반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생활 보호나 생활의 자율성이 높은 반면 안부 확인이나 생활 상담 정도의 가벼운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주택형 집단거주제예요. 서비스 주택에는 일반형과 간병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기본적인 안부 확인이나 생활 상담, 비상시 출동 인력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받고 간병형은 식사, 청소, 세탁, 쇼핑 동반, 목욕, 용변, 의료,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간병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그리고 입주 시에 일반형으로 신청했더라도 나중에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청만 하면 간병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1년에서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임대형 실버타운과는 다르게 건물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간병은 서비스 계약을 통해 별도로 체결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입주가 거부되거나 퇴거를 요청받지 않아요. 노인 주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우선시되는 사안이 삶을 다할 때까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시스템 같아요. 일본의 서비스 주택의 수가 전국적인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스템이 꽤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본은 법률로도 고령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데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유를 알 수 없는 보증금 금지, 입주자의 자유로운 계약 해지, 선불금을 입금한 경우 계약 해지 시 반환 보장 등 입주하는 고령자들이 계약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럴듯한 대책은 찾지 못한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계획 발표, 퇴직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국토부는 2011년부터 고령자 복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령의 입주자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있는 영구임대주택이에요.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선정한 110개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도 포함되면서 2027년까지 5,000채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게다가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노인 인구 문제가 가려진 면도 있죠. 복지주택만 하더라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 고령층은 대략 42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3,924가구에 불과해서 보급률이 0.09%에 그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021년 기준 43.4%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도 가슴 아프죠. 저출산부터 고령화까지 우리나라는 성장이 빨랐던 만큼 사회 문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례라도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개발되고 사회 유대감 높은 주택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